2023년 12월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박철수 동무, 커피 한잔 하시겠소? 김정은의 친동생 김여정이 직접 건넨 커피 한 잔이 어느 한 과학자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와의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석 달 후 그가 87세 어머니를 남겨두고 혼자 국경을 넘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응원하신다면 같이 행복해요, 환영해요 응원 한마디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기 전까지 제 인생이 얼마나 큰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3년 가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평양에서 손꼽히는 특권층이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철수라고 하겠습니다.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북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와 제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진짜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가과학원 핵물리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 한가운데에 제가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다녀온 그야말로 북한 최고 엘리트 과학자였습니다. 2023년 10월 어느 날 저는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문수거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최고 특권층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강남 타워 팰리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평짜리 아파트였지만 북한에서는 그것도 엄청난 특혜였죠.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손잡고 걸었던 그 강변이 5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87살 되신 어머니께서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특별 배급으로 받은 쌀로 지은 하얀 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온 김치였습니다. 북한에서 매일 쌀밥을 먹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강냉이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판인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철수는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귀한 몸이라며 늘 챙겨주셨습니다.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셨던 아버지 덕분에 우리 집안은 핵심 계층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공로로 저희 가족은 평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제 전용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개인 차량을 탈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특권이죠. 물론 제 소유는 아니고 연구소에서 배정해 준 것이지만 매일 아침 저를 연구소까지 태워다 주고 저녁이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늘 노동신문을 읽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로 시작하는 기사들을 읽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 해야 할 연구 생각뿐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면 보안 검색부터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수석 연구원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지문을 찍고 출입증을 목에 걸고 나서야 비로소 제 연구실로 들어갈 수 있었죠. 연구실 문에는 국가 1급 비밀이라는 붉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저는 또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북한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무기를 만드는 곳,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연구원 식당에서 특별 배식을 받았습니다. 고기 반찬이 꼭 나왔고 과일도 가끔 나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명절 때나 고기를 볼까 말까 한데 저희는 일주일에 2~3번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연구 이야기만 했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가 어땠나, 다음 프로젝트는
뭔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모두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보위부에 끌려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구나 하시며 저녁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행복일까 하고 말입니다. 화려한 아파트, 전용 차량, 특별 배급, 최고 엘리트라는 지위까지 모든 걸 가졌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동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강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조차 없다는 게 문득문득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외제 담배를 피우며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중국산 담배였는데 이것도 특별 배급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저는 똑같은 하루를 살겠죠. 당에서 시키는 연구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또 잠들고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늙어 죽는 거겠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걸 말입니다. 2023년 12월 초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박철수 동무 내일 오전 10시에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로 오시오. 김여정 부부장 동지께서 직접 보자고 하셨소. 연구소 당비서가 전화로 이렇게 통보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김여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다들 아시죠? 김정은의 친동생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 3위를 다투는 최고 위층 인물입니다. 그런 분이 저 같은 과학자를 직접 부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일 수도 있었죠. 북한에서는 높은 사람이 부르면 상을 받거나 아니면 숙청당하거나 둘 중 하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면도를 깨끗이 하고 가장 좋은 인민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무슨 큰일이라도 있니? 하고 걱정스레 물으셨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 중앙과학기술위원회 건물은 평양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삼엄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고 출입증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신발 소리만 딱딱 울렸죠. 안내를 받아 3층 회의실로 올라갔는데 그 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그분이 거기 계셨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창가에 서서 뭔가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대로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죠. 박철수 동무 들어오시오.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여정 부부장 동지, 박철수입니다. 앉으시오. 이번 핵실험 프로젝트 보고서 잘 봤소. 동무가 설계한 부분이 아주 훌륭하더군.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1시간 정도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김여정 부부장은 제가 설명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역시 최고 권력층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일어서려는데 그분이 말했습니다. 박동무 잠깐만 더 있으시오. 커피 한 잔 하시겠소? 북한에서 커피는 최고급 사치품입니다. 저 같은 수석 연구원도 1년에 몇 번 맛볼까 말까 한 게 커피였죠.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박동무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57입니다. 결혼은 했었나?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북한에서 고위 간부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예전에 했었습니다만 이혼했습니다. 왜 재혼을 안 하나?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그리고 연구에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외롭지 않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동생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 무서운 사람이 갑자기 외로워 보였습니다. 권력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 보였달까요? 가끔은 외롭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따금씩 불려갔습니다. 프로젝트 보고라는 명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녁 시간에 평양교회의 한 별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별장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격식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치도 연구도 아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요. 그분도 외로웠고 저도 외로웠습니다. 권력의 정점과 과학자의 고독이 그날 밤 묘하게 맞닿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권력자와 가까워진다는 건 양날의 칼과 같았으니까요. 한순간 은총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음 순간 파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제 가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김여정 부부장과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별장으로 불려갔죠. 프로젝트 보고라는 명목이었지만 우리는 점점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외로움을 그리고 제 외로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만남이 끝나고 나면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건 분명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배가 어디 갔는지 아나? 같은 연구소의 후배 과학자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선배라는 분은 저보다 5살 위인 연구원이었습니다. 저처럼 김여정 부부장 직속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분이었죠. 무슨 소리야? 어디 출장이라도 갔나? 글쎄요. 일주일째 안 보이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사무실 책상도 깨끗이 비워져 있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북한에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연구소 화장실에서 다른 동료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동무, 정치 범수용소로 갔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보면 국가 기밀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에서는 그 사람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입을 막기 위해 수용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연구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우리 선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은 연구 이야기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들이 오갔습니다. 2월 어느 날 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주무시고 저도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인민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을 말이죠. 박철수 동무 맞소? 예.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합시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한 명이 담배를 꺼내 제게 권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담배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박동무 요즘 바쁘시죠? 이것저것 중요한 일들이 많으시니까. 빙빙 돌려 말하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시오. 알겠소? 과학자는 과학만 하면 되는 거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다른 한 명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동무,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지 않소? 87이시라던데. 건강은 좀 어떠신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었죠. 내가 잘못하면 내 어머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십니다. 그래요, 계속 건강하셔야죠. 아드님이 조심하셔야 어머니도 편히 사실 거 아니겠소?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복도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죠. 그날 이후로 김여정 부부장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별장으로 오라는 전화도 보고하라는 지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죠. 연구소에서도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늘 제 뒤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잡음이 심했죠.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료들도 저를 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다가가면 슬그머니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어느 추운 2월 밤 어머니께서 주무신 후 저는 혼자 방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57살 먹은 남자가, 북한 최고 엘리트 과학자가 방구석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거울을 보니 초췌한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 달 새 머리에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2024년 2월 말, 제 운명을 결정짓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선배가 정치범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답니다. 후배가 화장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사라졌던 그 선배 과학자 말입니다. 수용소로 끌려간 지 한 달 만에 죽었다는 겁니다. 56살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무슨 병으로? 글쎄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한테도 시신 인도 안 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선배처럼 저도 너무 많이 알았고 너무 깊이 관여했습니다. 게다가 김여정 부부장과의 관계까지 보위부에 포착됐죠. 시간 문제였습니다. 탈출해야 한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였습니다. 87살 되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탈출할 수도 없었죠. 국경을 넘는 건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인데 늙으신 어머니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자식이라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6.25 때 인민군으로 싸우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언젠가 다시 어머니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스스로를 설득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3월 초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북한 돈은 중국에서 쓸모가 없었죠. 달러나 위안화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 유학 시절 알았던 중국 조선족 친구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연락처였지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소 금고에 보관하던 특별수당을 몰래 바꿨습니다. 장마당 암달러상을 통해서 미화 3,000달러를 마련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집에 있던 어머니 금반지도 챙겼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했지만 이것도 나중에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함경북도 출장 허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가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했거든요. 연구소의 변전소 시설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출장 신청을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경북도 청진과 회령 일대를 다녀오겠다고 했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3월 12일 출발 사흘 전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평양 외곽 산자락에 있는 아버지 묘소였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철수입니다. 아버지께서 목숨 걸고 지키신 이 나라를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25 때 인민군으로 참전하셔서 다리까지 다치신 아버지였습니다. 그 공로로 우리 집안이 평양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다니 얼마나 한심하실까요? 하지만 아버지, 저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지키고 싶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3월 14일 밤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인조 고기밥을 해주셨습니다. 콩으로 만든 고기에 양념을 해서 밥에 비벼 먹는 건데 어릴 적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내일 출장 간다며?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일주일이면 돌아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죠. 밥을 먹으면서 계속 어머니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백발이 성성한 머리, 굽은 허리. 이 모습을 마음에 새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주무신 후 저는 어머니 방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꼭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꼭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어머니께서 문 앞에서 지켜보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예, 어머니.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께 이상한 낌새를 보여서는 안 됐으니까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보니 평양 거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대동강도 김일성 광장도 제가 평생 살았던 이 도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언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영하 10도는 되는 것 같았죠. 3월인데도 북쪽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여관에 짐을 풀고 밤 9시 약속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회령 장마당 뒤편 허름한 술집이었습니다.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곳이었죠. 평양에서 수소문해서 겨우 연락처를 알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술집 구석 자리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로 짓했습니다. 박 선생 맞소? 예. 돈 가져왔소?
미화 2,000달러를 건넸습니다. 남자는 재빨리 세어보고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강변으로 나오시오. 정확히 11시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10시, 10시 30분, 10시 45분.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10시 50분 여관을 나섰습니다. 가방은 두고 갔습니다. 몸에 딱 붙는 옷만 입고 주머니에는 남은 1,000달러와 어머니 금반지만 넣었습니다.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도 제대로 안 들어와서 캄캄했죠. 두만강 변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둘이 더 있었습니다. 저처럼 탈북하려는 사람들이었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제 뒤만 따라오시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국경수비대가 지나가면 엎드려서 움직이지 마시오.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강변 갈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갈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이 두만강이요. 지금은 얼어 있으니 걸어서 건널 수 있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얼음이 얇은 데도 있소. 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음이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지만 무서웠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중국이고 건너지 못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출발.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얼음 위로 발을 디뎠습니다. 드넓은 얼음판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추위에 얼굴이 얼얼했습니다.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57살 몸이 떨렸습니다. 젊을 때였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브로커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국경수비대 순찰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발. 어머니, 제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등 바로 위를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일어나시오. 빨리.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57살 몸으로 이 추위에 얼음판을 뛰다니 젊은 사람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거 아래로 빠질 것 같았습니다. 뛰시오. 빨리.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았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 왔소. 저기가 중국이요. 강 건너편 땅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살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돌아보니 북한 땅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 제가 평생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어머니를 두고 왔다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진짜 도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자유를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데려간 곳은 연길시의 낡은 주택가였습니다. 3월 16일 새벽 차를 타고 5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이었죠. 조선족 할머니 한 분이 사시는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쯤 숨어 계시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중국 공안한테 걸리면 바로 북송됩니다. 브로커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할머니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요. 우리가 다 같은 핏줄 아니겠소. 나도 옛날에 북에서 넘어온 사람이요. 6.25 때 말이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25 때라면 7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피난 온 사람이 이렇게 북에서 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방 하나 줄 테니 절대 창밖 내다보지 마시오. 소리도 내지 말고. 이웃들이 알면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에 이불 하나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쳐져 있었죠. 그게 제 3달 동안의 집이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계속 잠만 잤습니다. 북한에서의 공포, 국경을 넘을 때의 긴장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제가 사라진 걸 아셨을 겁니다. 함경북도 출장 간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돌아오니까요. 보위부에서 어머니를 신문했을 겁니다. 늙으신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한 분을 데려왔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시오. 탈북자들 한국 가는 거 도와주시는 분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까지 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57살 남자가 목사님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4월 중순 중국 공안이 조선족 마을을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탈북자들을 잡아서 북한으로 넘긴다는 거였죠.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공안이 집집마다 뒤지고 있어.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방 구석 장롱 속에 숨었습니다. 좁은 장롱 안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몇 시간을 있었습니다. 밖에서 공안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북송되면 정치 범수용소로 직행이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57살 몸으로 장롱 속에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공안은 할머니 집을 조사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절대 창문도 열지 못했습니다.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죠. 밤마다 어머니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평양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인조고기밥, 대동강변 산책, 아버지 산소에 함께 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평양에서는 특권층이었는데 여기서는 쥐새끼만도 못한 신세구나. 6월 초 목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중국에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합니다. 동남아를 거쳐서 태국 방콕으로 가실 겁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연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잘 가시오. 한국 가서 잘 사시오.
우리 민족 통일되는 날 보고 죽었으면 좋겠구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헤어지고 숨어 살아야 하는지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희망을 향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중국 윈난성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틀을 달렸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들고 검문을 통과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7살 나이에 이런 험한 여정을 또 시작하다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이제 국경만 넘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윈난성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미립국 브로커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은 $1,000를 건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바닥나고 있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노인네가 왜 이 고생을 하시오?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핵개발자가 자유를 찾아 도망친다는 걸 말입니까? 라오스로 넘어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길을 걸어서 넘어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 하는데 57살 몸으로 배낭을 메고 산을 넘는다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안 됩니다. 국경 순찰대가 곧 올 시간입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쉴 수도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을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6월 15일, 드디어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틀 밤낮을 버스에서 보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밥도 굶고 좁은 버스 좌석에 몸을 구겨넣고 있으니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전용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하지만 이게 자유를 향한 값이라면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6월 17일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조용한 여관에 숨겨두고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선생님, 내일 대사관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 핵개발자였던 제가 과연 받아들여질까? 다음 날 아침 목사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방콕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밝은 간판들, 복잡한 차들. 이게 바로 자유로운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건물 옥상에 걸린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 우리 국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어깨를 잡아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집에 가시는 겁니다.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영사님을 만났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 김여정과의 만남, 보위부의 감시, 탈출 과정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핵물리연구소 수석연구원이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후 국정원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쳤지만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6월 20일 영사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서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57살 남자가 대사관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그 깃발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자유를 찾았습니다. 2020년 6월 23일 오후 2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한국 땅을 밟는구나. 57년을 북한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디는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온 세상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감시받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통일부 직원분들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박 선생님,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환영이라니요. 북한에서는 늘 감시받고 의심받았는데 여기서는 환영받는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적응, 직업 교육, 심리 상담 등을 받았죠.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 위로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밤 11시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항상 열려 있어요? 네, 24시간이요. 점원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나왔습니다. 1,000원짜리 김밥이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게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도 신기했습니다. 휴대전화로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김정은도 나오고 김여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일하던 핵물리 연구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과일, 고기, 채소, 과자, 라면. 평양 특권층도 이렇게는 못 살았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말투도 힘들었습니다. 북한식 억양이 금방 티가 났거든요. 편의점에서 동무 이거 얼마요? 했다가 점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차 싶었죠. 여기서는 동무가 아니라 그냥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북한 김치보다 달았습니다. 냉면도 달랐습니다. 평양냉면과는 맛이 많이 다르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 만든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었습니다. 9월부터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받은 돈으로 20평도 안 되는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평양 문수거리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이게 제 진짜 집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감시받지도 않는 제 집이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자문위원 제의도 받았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일할 수 있게 됐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다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87살 어머니께서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탈북한 후 신문 받으셨을 겁니다. 혹시 다치시지는 않으셨을까? 건강은 괜찮으신가? 밤마다 걱정됩니다.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잘 살고 있습니다.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창밖을 보며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가 직접 평양에 가서 어머니를 모셔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다. 부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북녘 땅의 2,500만 동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여정도 김정은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총과 핵이 아닌 대화로 만나야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도 자유를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께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일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겠다고, 그날이 오면 꼭 다시 만나겠다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